경제만큼 국제관계도 변화무쌍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고요. 미중 관계는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이 두 문제는 모두 다 우리나라의 통상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제경제 전체, 국제 문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한 한국국제정치학회 회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우선 주목하시고 계시는 국제 정세하고 그에 따른 경제 영향 좀 알려주십시오. 예, 올해는 뭐 아시다시피 코로나로 시작해서 지금 코로나가 계속되고 그렇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국제사회의 그런 성격 변화, 흔히 말씀하시기를 이제 탈세계화, 디지털화 이 두 가지를 아주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미중 패권 경쟁하고 지금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세계화라고 하는 것이 지금 가치의 진영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과연 중국이 미국이라든가 서구 국가들, 소위 말하는 시장 자본주의를 얘기하고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국가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 국가이냐.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중국을 압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으로 본다면은 지금 홍콩의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과연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 우리가 늘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중국 기회론하고 중국 위험론이 이 두 가지가 늘 얘기됐는데 왠지 모르게 위험론으로 이끌어가는 서구 국가들의 움직임이 있다는 것이고요. 이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은 진영 간에 있어서 네트워크 경쟁으로 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중 간의 과학기술 패권 경쟁, 표준 전쟁 이러한 것들이 벌어지고 있으면서 그 단적인 하나의 견제책으로서 나온 게 휴스턴에 있는 중국의 총영사관을 미국이 폐쇄해버리고 이에 따라서 중국도 그렇게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탈세계와 디지털화라고 하는 것이 미중 패권 경쟁하고 연결돼 있다고 이런 상황이 상당 부분 세계 경제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는 것은 중국이 결국 미국과 타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 게임의 끝은 뭐 미국의 일방적인 승리는 아니겠지만은 미국이 의도하는 방향으로 어느 정도 가지 않겠느냐. 물론 올해는 계속 에스컬레이션이 될 겁니다. 미국 대선도 있고 뭐 하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이 결국 파국으로 간다는 것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느 정도 선에서 타협은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과거의 낙관적인 세계화 시대의 그런 장밋빛 청사진은 아닐 것이다. 저는 그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탈세계화와 그다음에 디지털화 두 개를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올해는 좀 부담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이제 둘 사이의 갈등,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사이의 갈등 이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담이 좀 된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겠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미국 대선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제 뭐 한 3달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90 며칠이죠. 그러니까 이제 카운트다운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현재까지 지지율 상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알기로는 상당히 벌어졌다가 그다음에 7월 달 되면서 조금 좁혀졌다고 지금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매주 이렇게 좀 추적해 보니까요. 여러 가지 각종 여론조사들이 평균치를 내면 10% 내외로 바이든이 앞서는 걸로 민주당 쪽이 앞서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고 그냥 공식적으로 본다면 51대 43 정도로 바이든이 앞서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알 수 없는 게 물론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트럼프 행정부가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그다음에 트럼프 행정부가 그동안 플로이드 사건 이후로 인종주의적인 것을 대처해 왔는데 그것이 과연 어떤 식으로 작동될 것이냐. 플러스가 될 것이냐 아니야말로 마이너스가 될 것이냐. 뭐 이렇게 그런 부분들 이 두 가지 이슈가 중요한 이슈인데 저는 2016년에 있었던 그와 같은 샤이 트럼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에 있어서
커다란 반전은 없을 것이다. 예. 물론 샤이 트럼프는 있다. 근데 제 경험을 말씀드리면 2016년에 그 당시 미국에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미시간에 있는데 제가 정치적 섬에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게 제 주변에서 한 7, 80%가 전부 다 힐러리 지지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도시라는 게 대부분 그렇죠. 약간은 좀 진취적인 그러한 양상을 띄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선거 끝나고 차를 몰고 미시간 이렇게 그 농촌들을 이른바 판벨트 가봤더니 전부 다 트럼프 윈즈라고 그러니까 그 백인 중산층 이하들은 전부 다 트럼프를 지지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적 섬에 살았구나. 왜 그러냐면 미시간 같은 경우에 지난 24년간 2016년 이전에 24년간 계속 민주당 후보를 지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본다면은 과연 그러한 샤이 트럼프 효과들 우리 흔히 이제 얘기하면은 그 때로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때로는 공화당을 지지하는 몇 개의 주들이 이제 스윙 스테이트라고 하고 근데 지난번에는 소위 말하는 블루 스테이트 민주당 지지주에서조차 트럼프가 승리를 했거든요. 그것도 미시간도 하나의 거고요. 그래서 과연 그러있는 샤이 트럼프가 얼마나 될 것이냐 하는데 저는 2016년 선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지 않으리라고 보고 이 코로나 시대의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공화당 내 엘리트 그룹들 뭐 파웰 과거 국방장관도 마찬가지 얘기했지만 공화당 원이면서 또 트럼프의 그러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서 좀 거부감을 갖고 있는 그룹들도 있고 이렇게 상쇄된다면은 아직은 그래도 바이든이 조금 앞서는 형국이 아닐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 앞에 어떤 암초들이 어떤 사건들이 벌어질 모르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힘들다라는 게 이렇게 좀 양비론적인 얘기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아침에 어떤 방송을 들어보니까 미국 사람들, 미국의 전문가들은 선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트럼프가 진다는 얘기는 안 하고 바이든이 승리할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한쪽의 상대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쪽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건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이런 쪽만 얘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16년도에 워낙 그때 전망이 어긋나가지고 그 많은 욕을 얻어먹고 해가지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도 보면 또 틀렸다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2016년이에요. 그렇죠. 파퓰러 보트 전체 선거 보팅에서는 힐러리가 더 얻었죠. 300만 표나요. 300만 표를 더 얻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연방제가 갖고 있는 특성인 그와 같은 선거인단 선거 때문에 결국은 완전히 많이 지는 그런 상황이 왔었죠. 자, 그 2016년도 같은 때 지금 이제 그래도 기대를 걸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스윙 스테이트가 2016년처럼 넘어올 거다 이런 이제 생각을 해서 그러는데요. 2016년도 같은 때 스윙 스테이트가 그러니까 이게 투표가 이루어지기 전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상당히 좀 벌어져 있는 형태였습니까? 아니면 뭐 부분적으로 서로 엇갈리거나 이렇게 돼 있었습니까? 물론 이제 팍스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트럼프의 승리를 점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거의 뭐 힐러리가 앞서 있는 걸로 여론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도 이게 단언적으로 말 못하는 게 그때의 경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그 뭐 지난 4년 전에 워낙 아무튼 여론조사가 상당히 많은 욕을 얻어먹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자, 일단 아무튼 지금 한 100일 정도 남은 상태에서 두 후보들의 공약을 한번 특징적으로 한번 좀 꼽아주셨으면 싶습니다. 어떻게 본다면은 지금 사실 예를 들어 가지고 전통적인 공화당 공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네오콘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가치 구현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근데 아무튼 친기업적인 정책적으로 본다면은 트럼프가 아무래도 앞서 있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인상, 기업에 대해서 조금 세금을 증가시키려는 한 그런 부분이 있죠. 근데 저는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의 경제 정책에 있어서는 결과적으로 이 공약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차별화돼 가지고 득표를 한다는 것은 저는
이번에는 그 요인은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예. 그럼 결국 뭐냐면은 지금의 경제 침체를 트럼프가 얼마나 빠져나올 수 있느냐. 그가 얘기했던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예. 과연 그걸 할 수 있는 것이냐에 대한 믿음이고요. 좀 바이든은 또 슬로건 뭐 Our best days still lie ahead. 예. 앞으로 미국이 계속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는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랬었을 시에 과연 저는 이번에 선거는 전통적인 공화당, 민주당이 갖고 있는 그런 뭐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중하층이라든가 그다음에 그런 그 보편적인 그러한 경제적인 지원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러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얘기가 되고 있지만은 예. 실질적인 것은 인종주의라든가 그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요 두 가지에 압축돼 가지고 선거에서 작동할 것이다. 예. 나머지 전통적인 공약들이 크게 작동 안 되는 결국 신뢰의 싸움이 되는데 제가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어보기로는 바이든도 트럼프와의 못지않게 예. 그런 신뢰, 국민들로부터의 신뢰 부분에 있어서의 압도적인 우위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게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앞으로 한 100일 정도 남았기 때문에요. 예. 100일 내에 그래도 판이 흔들릴 수 있을 만한 변수가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많이들 꼽는 게 이제 그 백신이 나오면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고 그러던데 어떤 부분들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회장님? 예, 지금 우리 말씀하셨지만 예. 사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지금 백신, 치료제 이것이 과연 물론 경제적인 효과도 있지만은 예.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미국의 프라이드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이전에 막 10월 달에 개발됐다. 미국이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도 저는 상당 부분 미국 중산층들에게 주는 임팩트가 클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결국은 외교 안보 부분에 있어서 따지고 본다면은 중국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취했는데 예. 그 압박의 결과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줄 수 있느냐 이게 하나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뭐 한간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한테 도와달라 부탁했다는 게 예. 저는 그게 뭐 하나의 가십거리로 얘기될 수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본다면은 그런 부분도 그 나름대로 중국의 양보를 얻으려는 그러한 부분도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두 가지 차원에서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그 백신 개발을 통해서 미국이 얼만큼 정말 그 세계의 탑 국가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느냐 하는 부분 하나. 또 하나는 이제 그 미중 관계 이 부분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중 관계 대선이 이제 앞으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얼마나 지금 현재로서는 아무튼 계속 갈등이 고조돼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로 보이는데요. 앞으로 당분간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좀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일부 전문가들은 이게 선거용이 아니냐라고 약간 폄훼해서 보는 약간 낮춰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저는 당분간 앞으로 한 2, 3년간은 계속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는 비관적으로 본다기보다는 나름대로 미국과 중국 간의 타협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게임이다라고 봅니다. 왜 그냥 저는 이렇게 선거용이라고 안 보는 이유는요. 이미 지난 7월 23일인가요?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 캘리포니아의 닉슨 도서관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면은 공산주의 중국과 자유세계의 미래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중에 한 문구가 우리가 중국을 바꾸지 않으면 중국이 우리를 바꾸려 할 것이다. 그게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가치의 진영화 싸움에서 우리가 지면은 결국은 중국이 내세우고 있는 국가 자본주의, 그다음에 신권위주의적인 그러한 시스템이 국제사회에 보편화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중국을 우리는 새로운 패권 국가로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50여 년의 중국과의 그러한 평화적인 밀월 관계는 이제 끝났다라고 했습니다. 예. 물론 좀 단언적으로 얘기는 했지만은 그런 행태를 딱 취할 거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인식은 이것은 공화당만의 인식도 아니고 민주당만의 인식도 아니고 미국의 주류 국제관계 전문가 외교관들이 갖고 있는 사고라고 본다면 예.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다. 예. 근데 첨언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저는 좀 아쉬웠던 게 중국이 전략적인 실수를 한 게 아닌가. 예. 어떤 면에서 실수를 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가치의 공유가 가능한 국가라고 하는 것을 계속 미국한테 던져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2018년 3월인가요? 중국이 집단 지배 체제를 1인 지배 체제로 바꿨습니다. 예. 그다음에 홍콩 민주화 사태 때 조금은 수위 조절을 할 수 있었는데 국가보안법을 제정을 했어요. 예, 그렇죠. 예, 그러한 결과가 미국과 서구 국가들 입장에서 본다면은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겠다. 예. 그래서 인도 태평양 전략, 그다음에 경제 병역 네트워크 예. 이러면서 최근에 나왔던 그 G11 문제도 결국은 본다면 물론 지금 성사되기가 쉽지 않은 외교적인 상황 속에는 있지만은 왜 그러면 호주, 인도를 끌어들이고 뭐 러시아를 끌어들이는 건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뭐 개인적인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요. 예. 왜 한국을 집어넣었을까? 그걸 본다면은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가치의 진영화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제 중국을 약간 고립 외교적으로 배제시킴으로써 영원히 배제시키겠다는 게 아니라 이 진영으로 들어오려면 너희들이 뭔가 변화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그 가치 공유가 가능한 나라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이제 퀘스천이 많이 이렇게 의문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요. 많이들 보는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결국 보면 미중 간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봤을 때 누가 경제적으로 1등을 하느냐 하는 것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형태든지 일어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최근 이제 근래 들어서 보다 더 갈등이 된 거는 중국이 굉장히 커진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드디어 서로 비등비등한 상태가 돼서 정말로 누가 1등이 되느냐 하는 것들을 가리기 위해서 진행이 되는 거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진정한 국가 경쟁력 싸움에서 그것이 뭐 에너지 패권이 될 수도 있고 저 과학기술 패권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유럽 국가들이 앞서 있다라고 자신한다면은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안 왔겠죠. 그렇겠죠. 근데 중국이 위협이 되고 있고 중국의 과학기술 발전이 생각보다 너무도 빠르게 다가오다 보니까 이거를 견제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더 앞선 기술로 이겨나가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인류 보편적인 그 인류 보편이라는 게 얼마나 우리가 합의된 보편인지 모르겠지만은 서구 국가들이 생각하는 휴머니즘에 근거한 과학기술 발전이냐라는 것을 걷다가 그러한 이데올로기 가치를 접목시켜서 제한을 가함으로써 그게 일종의 스탠다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식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지금 휴스턴 총영사관 사건 건도 결국 너희들 그동안 그 과학기술 정보 빼내가지고 스파이 활동을 통해서 불공정한 그러한 방식으로 경제 발전을 이룬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러한 견제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작금의 상황이 아무튼 그렇게 간단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중국 입장에서 한번 보게 되면요, 그 4년 뭐 짧게 보게 되면 한 2년 동안에 걸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하도 갈등이 많았기 때문에 오히려 바이든 후보의 당선을 원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국 쪽 입장에서는 어느 쪽을 더 선호할 것 같습니까? 저는 참 이게 중국 입장에서도 좀 고민스러운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민주당 정권이 들었으면 예를 들어서요. 들었으면 기존의 전통적인 모습을 보면은 인권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인권 민주화 얘기를요. 근데 거기에 중국이 자유로울 수가 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그다음에 또 트럼프 행정부가 갖고 있었던 부분은 실용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나름대로의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유발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예. 트럼프 행정부가 보여줬던 그런 경제적인 실리 이면에 미국의 리더십이라고 했을 때 그 리더십이 과연 그냥 자본주의적인 자본의 리더십만은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 그렇죠. 미국의 가치가 과연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진짜 살기 좋은 나라라는 이미지를 갖고서 혹은 리더십이 있는 포용국가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가져왔느냐. 예. 멕시코 국경장벽 세우고 국내적으로는 균열, 그렇죠. 국제적으로도 갈라치기 예. 이런 모습들이 사실상 미국 국민들로부터 좀 부담을 준 면들이 있거든요. 예. 그렇게 본다면은 저는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오히려 어떻게 본다면은 잘만 해결된다면은 그 트럼프를 훨씬 다루기 쉬운 사람으로 예. 생각할 가능성이 있다. 예. 예, 뭐 피하려고 하다 뭐 만난다고. 그렇죠. 예. 바이든이 저는 오히려 중국을 그 바이든 집권 1기 때는 만약 된다면 예. 당선된다면 오히려 더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예. 하는 그런 우려를 갖게 됩니다. 그렇겠네요. 일단 아무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됐든지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길게는 4년, 짧아도 2, 3년 동안은 계속 서로 간에 합을 맞췄던 파트너일 거. 예. 이제 바이든 후보는 당선이 된다라고 하면 새롭게 합을 맞춰야 될 뿐만 아니라 예. 그다음에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제가 됐던 거는 주로 경제적인 문제였었는데 예. 바이든 후보로 대표되는 민주당하고 서로 그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면 인권 문제나 그러니까 중국의 내부적인 정치적인 문제로서 서로 갈등이 빚어진다라고 맞습니다. 하면 이건 예.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더 골치가 아픈 형태가 예. 되기 때문에 예, 이 이해관계의 차이는 나름대로 타협의 여지가 좀 더 많은데요. 그렇죠. 예, 그다음 예. 가치, 이데올로기적인 부분은 이거는 타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타협의 여지가 없다라고 예.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이든 후보보다 트럼프 대통령을 좀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예. 합니다. 예, 그 우리나라 쪽으로 넘어와서 한번 좀 그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미국의 대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그 특히 통상 문제 이 부분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보십니까? 우리도 사실 곤혹스러운 상황에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옵쇼링, 뭐 리쇼링, 예, 그렇죠. 니어쇼링 얘기가 예.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 니어쇼링 대상이 우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기대감도 있고요. 예. 예, 홍콩에서 뭐 일부 빠져나오는 게 한국에 오지 않을까 뭐 여러 가지 기대가 있는데 저는 뭐 좀 단순 논리로 얘기를 하면 사실 60년대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서구 선진 국가들의 산업 구조 조정 기여에서 예, 그렇죠. 우리가 좋게 예. 말하면은 그들의 사양 산업을 받아들인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예. 이제 좀 비판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게 공해 산업들 아니냐라고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찌 됐든 게 우리의 그런 기간 산업 기반이 경제 기반이 만들어진 게 60년대라고 얘기를 한다면 예. 지금의 이러한 탈세계화, 가치 진영화 이런 상황 속에서의 조정기 속에서 우리가 그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데 예. 문제는 이제 경제하고 안보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인접 국가로서의 중국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그렇죠. 하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계속 선타기를 해야 될 것이냐. 예. 저는 그래서 제가 좀 최근에 와서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는 우리가 뭔가 우리의 외교 원칙, 외교 통상의 원칙을 좀 인접국들 그다음에 우리의 주요 교역국들한테 좀 인식을 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 예. 계속 미국이냐 중국이냐 하는 어떤 우리의 교역 대상국, 행위자 중심의 그러한 외교 통상 방식에서 우리는 이러한 식으로 관계를 맺어 나가겠다라고 하고 예. 그 원칙을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한 10년, 20년 그것이 돼야 되는데 예. 그러한 속에서 우리의 자리매김을 하지 않으면은 지금 계속 휘둘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럼 어떠한 제안을 하시겠습니까? 하고 누가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본다면은 예. 지금은 어찌 됐든 간에 우방의 그 선결 조건이 뭐냐? 가치의 공유라고 본다면은 예. 지금은 얘기에도 나왔던 물론 성사는 안 되고 있지만 G11 틀 속에서 우리가 있으면서 상대적으로 그
그 상호 보완적이라기보다는 경쟁적이고 대체화되고 가는 한중간의 그런 경제 과정에서 우리가 아무래도 그 이쪽 그 여타 국가들과의 그러한 이해관계를 좀 더 고민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예.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또 하나 관계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북미 관계. 거기 또 이제 좀 더 확대하게 되면 이제 남북 관계도 같이 물린다고 예. 봐야 되겠죠. 특히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그 북미 관계 굉장히 관심을 모을 수밖에 없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하면서 이미 그 김정은 위원장과 3번을 만났기 때문에요. 이건 정말 이례적인 형태일 수밖에 없고, 만약에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이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들을 발전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그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예. 부통령을 할 때의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었는데, 그때는 예. 그냥 거의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예. 그냥 전략적인 인내 이런 예. 그 얘기를 하는 형태로서 그냥 손을 떼고 있었던 형태였지 않습니까? 그렇기 예. 때문에 이제 북미 관계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일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들은 또 어떻게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저는 선거 때가 미국 대선 때까지는 특별한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예, 그렇겠죠.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름대로 북한 문제, 북미 관계에 있어서 뭔가의 변화를 통해서 득표를 하겠다라고 하는 모험을 할 것 같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내년에 이제 지금 트럼프가 재선이 되던가 우리 바이든이 되던가 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본다면은 저는 향후,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 46대 대통령의 초반기 1기 때는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기가 힘들다. 예. 우리 정부는 현 정부는 남북한 간에 있어서의 관계 개선을 소위 말하는 유엔 제재를 뛰어넘는 뭔가 변화를 주겠다. 혹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용인을 받겠다라고 얘기하는데, 예. 작금의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있어서 중국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미중 관계 속에서 우리가 북미 관계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그 답답해하는 부분은 북한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뭔가 돌파구를 우리가 마련해 줘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예. 과연 그것이 국제관계를 뛰어넘어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지금의 상황이 앞으로 1년은 가고 그 가운데에 있어서의 미중 관계의 변화 속에서 북미 관계의 물꼬가 틀 것이다. 예. 그 하위 변수로서의 남북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예. 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면 아무튼 미중 관계가 굉장히 지금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예. 현재의 상황을 우리가 딱 보게 되면 굉장한 지금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양쪽에서 아무튼 각자 휴스턴, 그다음에 이쪽에 청두에 예. 영사관을 폐쇄하고 뭐 이런 형태가 되니까 굉장히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현재의 상황이 어떻고 그다음에 앞으로 이게 보다 더 확장이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뭐 서로 체킹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예. 이 영사관 폐쇄라는 게 물론 이례적인 일이지만 예. 전혀 없었던 일도 아니고요. 예. 뭐 단적으로 2018년에 그 이중 스파이 문제로 러시아가 영국에 있는 그 의심되는 그런 사람들을 암살하려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조사하다 보니까 러시아 독극물이다. 예. 그래가지고 유럽 국가들, 그러니까 그 영국이라든가 독일이라든가 프랑스라든가 폴란드라든가 EU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하고, 예. 이에 또 발맞춰 가지고 미국이 시애틀에 소재하고 있는 러시아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그러면서 또 60명인가요? 그러한 그 외교관들, 물론 이제 정보 업무를 하고 의심되거나 그런 사람들 추방하고, 예. 이에 대해서 또 러시아는 샌페테스부르크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을 폐쇄하고 외교관 동수로 추방하고, 예.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걸로 이제 파국이 오는 게 아닐까라는 저는 이런 맥락에서 해석하기보다는 예. 서로 간에 있어서의 그 외교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갖고 있느냐 하는 수위를 체킹하는 예. 그런
서로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이제 상호적인 거죠. 예. 그걸 한번 한 부분이다라고 보고요. 예. 근데 이런 부분이 저는 한 향후 1, 2년은 그러한 긴장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미국과 중국 간에 맞물려 있는 지금 미국 자본의 탈중국화, 예. 그다음에 그 중국 자본의 탈월가, 미국화 이런 부분들이 계속될 수 있는 것이냐. 예. 저는 지금 글로벌 금융 경제하에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사간 폐쇄하고 이러는 거는 서로 간에 어느 한계까지 견딜 수 있는지를 한번 계속해서 지금 실험을 해보는 그런 상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에 그 월가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미중의 갈등이 제일 처음에 통상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기술 갈등으로서 번진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자본 전쟁으로 확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왜 그 뭐 이제 홍콩으로 그 상장돼 있는 기업들을 그 폐지하느니 뭐 하느니 월가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그쪽에서 상장 폐지하면 우리 홍콩으로 와서 상장을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이 자본 전쟁의 하나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자본 전쟁으로 확전이 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파국은 맞이하지 않겠지만 자본 전쟁은 당연히 저는 자본 전쟁은 당연히 온다. 물론 이제 세계 3대 자본 얘기하면 미국의 유대 자본, 중국의 화교 자본, 아랍의 석유 자본, 이 자본들이 있는데 이 돈의 흐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 그거와 맞물려 있는 게 기축통화 논쟁이거든요. 그렇죠. 아시다시피 중국이 2016년에 이제 세 번째의 이 비중을 차지하는 기축통화국이 됐습니다. 달러와 유로와 뭐 위안화, 엔화, 파운드화에서요. 그런 가운데에 있어서 결국은 이런 자본, 그러니까 금융 패권이라고 얘기해야 되죠. 기축통화 패권 문제에 있어서의 바로메타는 결국 뭐냐? 결국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갖고 있는 금 보유량이거든요. 물론 이제 서로 확인해서 계량한 적은 없지만 그렇게 봤을 때 미국과 영국으로 대별되는 그런 그 서구 국가들의 그러한 자본력과 중국 모르겠습니다. 금 보유량이 발표한 양만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봤었을 때 아직은 중국이 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자본들 거기에 또 아랍의 그 석유 자본까지 더해지는 카르텔이 만들어진다면 쉽지 않은 싸움을 하게 될 것이고 그것은 사실은 미국 서방 측이 또 좋을 것도 없습니다. 결국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출혈이 나는 싸움으로까지는 안 가겠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국제 소위 말하는 글로벌 금융 시대에 있어서의 올바른 행위자로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조금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적인 의미의 자본 전쟁이지 진정한 의미의 그러한 전쟁 파국으로 갈 수 있는 길에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자본과 관련해서 죽고 살기식의 그 싸움은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최근에 아무튼 좀 그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G7에 한국이 참여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제일 처음에 얘기가 나온 거는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미국이 제일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일본은 명확히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이 반대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또 그 살펴보면 독일이 얘기한 거는 한국이 안 된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러시아에 대해서 얘기한 거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G7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높게까지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개연성이 있는 게 지금 미국의 견제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과연 G11의 필요성이 어느 정도가 되느냐가 결정되리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은 만약 지금 상황이 계속 증폭이 되면은
저는 가능성이 좀 점점 더 높아진다라고 보고요. 예. 만약 어떤 상황이 증폭되는 거를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 간에 아, 있어가지고 예. 서로 간의 갈등적인 갈등이. 구조가 증폭이 되면은 예. 미국은 가치의 진영화가 진짜 필요하구나. 예. 그러니까 인도 퍼시픽 안보 라인에 있어서 인도와 호주를 끌어들이고 예. 그다음에 한국을 아시아에서 끌어들이고 하면은 중국을 봉쇄하는 라인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일종의 EPN이라고 하는 경제 번영 네트워크의 하나의 또 경제적인 틀이 되면은 예. 이렇게 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유럽 국가들은 뭐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사건 그 크림 반도 문제에 대해서 아직도 아무런 그 반성이라든가 그 회복을 안 시키고 있는데 왜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 예. 그 다음에 과연 지금 이 시점에서 G11이 진짜 필요한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 왜냐하면 70년대 초에 그 G7 얘기가 나와서 그든 플라자 합의 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를 통해 가지고 그것이 정상회의가 되면서 G20가 자리를 잡았는데 예. 이거는 결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의 부분, 세계 경제를 안정화게 시켜야 되겠다는 어떤 공동의 합의가 있는데 G11은 가만히 보면은 약간 정치적인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이기 때문에 예. 독일과 영국도 중국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이 거고요. 물론 일본은 한일 관계 아시다시피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예. 예. 자, 그러면 마지막 아마 질문이 될 것 같은데 G11으로서 이렇게 개편이 될 때 거기에 중국은 지금 참여를 못하게 되는 거인 거죠? 예, 그런 셈이죠.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한 반발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 부분들이 이제 독일하고 영국도 마음 편치 않은 부분들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예.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을 때 바로 받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우리 정부가 현 정부가 그랬던 것은 당연히 이거는 경제적인 문제다라고 예. 얘기하면서 받은 부분이 큽니다. 예. 근데 과연 그것이 경제적인 부분으로 그렇죠. 끝나는 것이냐? 예. 어느 누구도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우리의 고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G11은 내년의 문제지 올해의 문제는 아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중국이 어떻게 미국에 대해 반응하느냐 그 반응의 수위가 G11의 필요성을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예, 그렇겠죠. 중국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건 우리가 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근데 제가 그냥 듣기로도 중국은 상당한 좀 반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예. 자, 오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이, 긴 시간이었는데도 굉장히 짧게 느껴질 정도로 말씀을 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